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의 그 옛소련 침공 80주년에 맞춰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일본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막 예, 속상하고 예. 그렇던데요. 이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늘 비교가 되는데 네. 엊그제 6월 22일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옛소련을 침공한 지 80주년 되는 날이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며칠 앞두고 19일 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6월 22일은 독일인에게 수치스러운 날이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독일은 나치 독일의 범죄에 변함없는 책임을 자인한다. 나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수백만의 희생자들에게 독일은 빚을 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네. 사죄의 진정성이 느껴지지요. 그렇죠. 만일에 이제 뭐 올림픽 지나고 8월 29일이면 경술 국치인데 네네. 만일에 일본이 8월 29일을 일본인은 수치스러운 날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너무 꿈 같은 일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몇 년 전 크리미아 반도 합병이나 러시아 국내는 물론이고 옛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벨라루스의 내정에 개입하면서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명백하게 러시아의 아픈 곳을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사죄하고 현재 정치 외교적으로 자국과 맞지 않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솔직히 지적하는 바로 이런 독일의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나 어떤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한일 관계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만일에 독일처럼 일본도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적 가치와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서 뭐 한국은 뭐 이런 면에서 뭐 어떻다 이렇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좀 더 당당하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좀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아쉬움. 저 사실 그 비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 너무 비교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또 이란에서는 강경 보수파인 에브라힘 그 라이시가 새 네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네네. 이 소식도 전해주세요. 19일입니다. 19일 날 이란의 새 대통령으로 아주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슬람 성직자이기도 한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란에는 보수 성향이 다수인 의회 그리고 또 행정부도 강경 보수파로 이렇게 구성되게 됐는데 네. 물론 여기서 보수라는 거는 세속 사회도 이슬람의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규제돼야 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사실 지구촌에서 아주 흔하지 아마 거의 유일일 것 같은데 흔하지 않은 재정일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정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죠. 네. 이 얘기는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원리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들은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그런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이라면 보수파들은 철저히 이슬람 종교가 세속 사회에 대해서도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은 그리고 또 시아파라고 해서 대부분 중동의 주류인 수니파하고도 상당히 이질적이고 더 좀 교조적입니다. 그래서 네.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하고도 그런 국가들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신정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좀 강경한 보수파가 행정부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네. 가뜩이나 좀 서로 사이 안 좋은 중동 국가들하고도 사이가 더 안 좋아지지 네네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미국과의 핵 협상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신정 국가라는 거. 네.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공화국을 채택하고 있고 또 선거도 해서 뭐 행정부, 입법부 서로 분리돼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요한 외교, 안보, 정치적인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는 알리 아메네이인데 이 사람은 바로 79년에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1989년에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권력 최고 정점에 있으니까 아마 현존하는 국제사회의 최장기 실질적인 권력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이란의 대외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다만 형식적이지만 선거에 의해서 강경파가 대통령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는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란 내에서 민심의 반영이라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중동의 수니파 이슬람 국가의 어떤 맏형격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과의 대립에서 좀 더 유연하지 않을 조건이 구비됐다.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과의 핵 협상 문제는 이란의 근본적인 국익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바이든 정부하고 협상에 어떤 의지가 있는 한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바마하고 맺은 이란의 그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거는 이란이 아니고 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이란이 심각한 경제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형편인데 그걸 바이든이 원래대로 되돌려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란이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또 이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마무리돼야 북한 핵 문제도 뭐 그나마 좀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의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정보글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양상인데도 네네네. 미국이 좀 그럼 최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는 네네네.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네네네, 얘기들도 듣던데 맞습니다. 이거 네네.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그 철군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9.11 테러를 감행했던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두둔하고 또 보호했던 세력이 바로 과거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지금의 정권을 이제 수립하도록 이제 도왔는데 이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1997년에 정권을 잡은 이래에 부시 대통령이 이제 축출할 때까지 정권을 유지했는데 사실 2001년 3월에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거대한 바미안 속부를 우상이라는 이유로 파괴하고 또 여성에 대한 학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았던 그런 정권입니다. 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탈레반을 무력으로 축출할 때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탈레반이 일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군을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발표하니까 네네. 그들의 발응을 묵인한다. 뭐 음. 이런 견해가 인권단체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이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합참이나 미국의 군 수뇌부가 뭐 최근 탈레반의 공세가 거센 건 사실이지만 뭐 큰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뭐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30만 명에 이르는 군인과 경찰들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질서와 안보는 뭐 그들이 뭐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될 임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역시 국제사회는 좀 냉정하다. 그럼요. 현실은 네, 냉정하다. 그럼요.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미국이 철수하려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선 보면 비용 문제죠. 일단 돈이군요. 그렇죠. 예. 네. 뭐 개인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들어간 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 주둔 비용이 그렇네요.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BBC 발표에 따르면 한창 많을 때는 2011년에 1년에 1,000억 달러가 들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20조입니다. 1년에. 예, 120조 가량이 들었고 많이 네. 줄었지만 2019년에도 우리 돈으로 45조 원 정도가 주둔비로 들었다는데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만큼 과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견제하는 게 미국에게 이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탈레반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대중 전략하고도 관련돼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탈레반의 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 세상에 반대하는 모든 세속 권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점령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탈레반을 비롯해서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반소 항쟁에 나섰었는데 그때는 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탈레반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그 무슬림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또 종교 탄압에 대한 그런 경고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장 무슬림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아프가니스탄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만일에 이제 미국이 철군을 해서 탈레반에 대한 고삐를 놓으면 그들이 신장 지역을 통해서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중국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신장 무슬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를 지난 나토 회의나 G7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아프간 철수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미국이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이런 이유구나라는 것을 그 맥락을 좀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죠?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